지금부터 보암일구역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앞서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다시 한 번 더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회 끝나고 나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암일 추진위원회 자문교수로 있는 인하대학교의 김경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암일구역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5년도 12월 18일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보암일구역이 특별계획구역 4-1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 보암일, 즉 특계 4-1구역의 재건축 사업 진행 현황과 앞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설계 계획, 사업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있는 특별계획구역 4-2, 3구역에 있는 박태림 위원장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암 1구역의 문혜영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암 1구역의 안상희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산 1구역의 황진희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희열 새마을본부 이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직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조윤호 위원장님부터 해서 예전에 저희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주셨던 이창원 전 추진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태석 고문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마지막으로 기빈 소개 중에서 신희열 새마을본부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에 앞서가지고 저희 보암 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에서 조윤호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호암동 주민 여러분, 호암동 제1구역 추진위원장 조윤호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이렇게 직접 소유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라는 말에는 늘 출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 역시 호암 1구역 재건축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는 점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8일 서울시는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 고시를 통해 호암 1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상 호암 특별계획구역 4-1로 변경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던 사업이 절차에 따라 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호암 1구역 추진위원회는 호암 특계 4-1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조합설립이라는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소유자 여러분의 의견을 담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설문은 향후 행정 절차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는 2026년 3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감정이나 구호로 사업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법과 제도, 행정 절차, 그리고 숫자를 근거로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후암 특계 4-1로 가기 위한 전제 로드맵, 설계 방향, 사업성 구조,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 걱정되시는 부분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언제나 소유자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후암 1구역 재건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발의 순간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저희 협력사 세 곳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정비사업 추진 로드맵과 설계 방향에 대해서 토문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 그리고 분담금, 비례율, 그리고 재초안 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삼창 감정평가 법인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는 저희 후암 특혜 4-1구역이 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조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세계 협력업체의 설명 듣고 난 이후에 혹시 아직까지 조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동의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고 주십시오. 네, 정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통문건축의 조영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의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비 기본계획 평정 절차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본 설명의 핵심 내용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후암 특혜 4-1구역의 설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서울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용산 지구단위의 재정비가 완료되면서 본 사업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총 11만 8천 제곱미터의 이 넓은 대지를 후암동에 새로운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도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설문지가 지금 진구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조합 설립 총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희는 자문 방식을 채택하여 서울시가 직접 기획 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제안하여 서울시가 자문하는 방식이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설계에 반영되어 밀접하게 사업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한 주민 제안형 모델입니다. 자문 방식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기간을 통합하여 사업 속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 지역 상향과 층수 완화를 통하여 실제적인 완화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최고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었으며 마장동은 구릉지 7층 규제를 24층으로 완화받았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에 결정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 계획 중 특별계획구역 4의 계획 지침입니다. 특별계획구역 4는 통합 또는 세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침에 따라 용도 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공공보행 통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4-1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해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계 4-1의 정비계획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통해 용도 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용적률은 그에 따라 적용하겠습니다. 높이 계획입니다. 높이 계획은 평균 13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에서 추가 높이를 완화하여 정비계획 제안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문건축의 박상현 본부장입니다. 정비계획의 도시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숫자만 있어서 보기가 좀 그러셨죠? 근데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건축계획에 있어서 이미지, 영상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감 있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자, 보시는 전경은 남산을 바라보는 쪽에 저희들 전경입니다. 층수는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안은 신통기획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작성을 했고요. 평균 층수는 약 한 18층 정도로 계획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경이 남산으로 열린 통경하고 그 다음에 최상층에는 스카이 블리츠라고 단지의 상징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의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네, 단지 중앙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네, 단지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동에서는 어쨌든 최고의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의지가 이미지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감도입니다. 포항동의 명품 주거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역사가 시작된 잘 멈춰있던 시간 위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맥박이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높이가 바뀌고 소유자님의 시선이 곧 가치가 됩니다. 대한민국 1번지 서울역 그 변화의 정점에서 가장 빛나는 자부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합니다. 어반 벤처 남산 그룹. 이곳은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 위에 서 있습니다. GTX와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이어지는 미래가치. 남산을 바라보고 용산공원을 내 집 정원으로 누리는 특권. 서울역에서 올려다봐도 용산공원에서 바라봐도 가장 독보적인 자리. 후원 그 자체가 곧 프리미엄입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교통의 심장. 미래서울 100년을 이끌 용산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 재건축사업 소유자님입니다. 후암동의 가장 빛나는 자부심, 압도적 랜드마크. 건축의 아름다움은 땅의 흐름 위에서 완성됩니다. 남북으로 열린 풍경축과 바람길,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호흡하는 쾌적함, 그리고 우리에겐 남산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능선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풍경을 온전히 누리는 압도적인 개방감의 주거가 이곳에 펼쳐집니다. 남산과 맞닿은 육지를 바탕으로 자연의 성장으로 곡선의 질서를 건축 언어로 풀어 단지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자연 형상으로 완성했습니다. 꽃의 수술을 형성한 랜드마크와 꽃잎을 닮은 인명, 대지로 흐르는 테라스형 메스, 외부를 향한 서브 디자인 주거동을 통해 남산 그로브는 남산의 단순한 배경이 아닌 주거 경관의 일부로 확장합니다. 토문 건축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유자님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선택지에 최신 평면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세대 내에서는 용산공원과 남산의 사계절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공원과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는 테라스 하우스와 하늘과 맞닿은 펜트하우스 계획을 통해 한층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도시 속의 자연을 품고 그 안에 일상의 품격을 새긴 주거 공간. 수많은 단지 산책로와 세계의 대형 중앙광장,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프라이빗 가든은 오직 소유자님만을 위한 깊은 인식을 선사합니다. 후암의 자부심이 되는 빛나는 초대형 시그니처 게이트. 단지를 잇고 이웃을 잇는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삶. 그리고 첨단 AI와 결합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편의 시스템은 일상의 편리함을 한 차원 높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 재건축 소유자님께 주어지는 가장 당연한 보상입니다. 서울역 르네상스의 상징 위에 남산이 허락한 최고의 명당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 재건축.
그 이름은 곧 서울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재건축. 지금의 결정이 곧 자산의 미래입니다. 최대의 이익, 최고의 가치, 가장 빠른 속도로 명품 주거단지를 향한 여정의 완성은 소유자님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 단독 재건축 소유자님께 통문건축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부심을 선사하겠습니다. 꿈을 완성하는 주거 명장 36년 대한민국 주거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온 통문건축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보신 영상 어떻습니까? 가수가 힘차게 나와야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영상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포항 4다시 택계지옥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의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도 영상으로만 보였지만 화면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걸 좀 보겠습니다. 불 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건축 계획입니다. 크게 보시면 포항동이 랜드마크 단지되고 전체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포항동에 스페셜스러운 단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단지 내의 광장 그리고 단지 내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많이 이제 있으면 좋겠죠. 넓은 광장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광장들은 단지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단지 세대 내부에도 굉장히 럭셔리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고 좀 더 고급화되고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텔식 주방으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배치도는 2024년 4월 달에 주민설명회 했던 배치도입니다.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지하 2층에 평균층수 13층, 1850세대, 37개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단지는 임대가 없는 단지에 대형 평형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주거동수가 37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5년 12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면적에서 약간 대지 면적이 좀 축소도 되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확정된 사항으로 계획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없이 진행하겠다 하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배치라든가 세대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세대수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바뀝니다. 제가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여러 이제 그 사업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니즈들이 다 틀립니다. 나는 80평대 사고 싶어. 나는 50평대 사고 싶어. 아니면 나는 커뮤니티 규모로 2개를 갖고 싶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세대수가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세대수는 이런 게 세대수가 좀 적정하겠구나라고 이제 제시한 세대수라고 인지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시한 거는 앞서 도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나 통합으로 할 때나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신통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신통 계획에 세부적으로 층수, 높이, 용적률 모든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교통, 그죠? 모든 사항들을 다 다시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을 제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모든 세대가, 자, 이게 정북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세대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거리는 이게 초등학교에 한 두세 배 되니까 한 800m 이상 되겠죠? 그죠? 굉장히 넓게 이제 동강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남산을 바라보는 조항입니다. 남산을 바라보는 세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용산공원 바라보는 세대죠. 남산도 바라보고 용산공원도 바라보고 이런 개념의 건축 개념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먼저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죠. 광장이 좀 넓어야죠. 그죠? 그래야 시원시원하고 좋잖아요. 조경들도 많이 심고 큰 나무들도 많이 심을 수 있고 광장을 크게 영역별로 나눠서 큰 광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가 이제 문이 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산책도 하시고 또 조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단지 내에 순환하고 안전하게 돌 수 있는 산책로, 초등학교 한 8번 도는 거 정도? 그 정도의 순환 산책로까지도 저희들이 계획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단위세대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주거동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3면 개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3면 개방이 뭐냐면 1면, 2면, 3면이 다 발코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거동의 형태를 보시면 이런 세대들이 다 3면 개방이 가능한 겁니다. 자, 3면 개방이 왜 좋냐 하면 측면으로 보이는 이 면에 발코니를 달면 약 한 3평, 4평 더 추가로 발코니를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코니는 그걸 안 내는 거죠. 세금을 안 내는 면들이죠. 얼마든지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30평대가 40평대를 넘는 그런 세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방이 이제 항상 환기가 많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실내에서 음식도 하시고 그러면 말동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서비스 면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면 개방 발코니가 있음으로 해서 남산도 바라보고 용산공원도 바라보고 발코니도 넓게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런 세대를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방도 크고 그 다음에 서비스, 팬트리,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어서 생활할 공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판단하면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높은 층에 한 4개 동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층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펜트하우스를 요구하시고 그러면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 복층형 펜트하우스에서 남산도 바라보고 공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펜트하우스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자, 높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 집 앞에 정원이 있는 테라스형입니다. 1층 세대를, 저층 세대를 약간씩 앞으로 빼며 스텝 형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빼면은 내 집 앞에가 정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인면도, 광장과 어울리는 인면도 좋고, 상징성도 좋고, 단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대복리 시설입니다. 부대복리 시설은 요즘 트렌드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죠.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단지가 고급화되고 좋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대복리 시설을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카이 브릿지 연결했죠.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오셔가지고 커피도 드실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강 덤에 남산 타워의 야경을 바라보시면서 스카이 브릿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스카이 브릿지에는 선택에 의해서 레스토랑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설문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찾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 됐든 세대 내 노비를 굉장히 크게 하게 되면 이렇게 호텔식 컨시어시 서비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요즘 트렌드에서 강남이든 어디든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장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치에서 블록블록 큰 광장을 가지는 게 단지의 상징성을 좀 더 좋게 한다는 거. 또 광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광장과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연결돼야 됩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단지 레벨이 약간 또 단 차이가 있습니다. 레벨 차이가 있어서 공사비가 들이지도 않고 단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광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넓은 광장과 시원한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광장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계획의 방향입니다. 골프 연습장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층고가 높아야죠. 뭐 2계층 커뮤니티 시설에 이제 지하층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센터. 위에는 다목적 액티비티 존이라고 이 바닥에 있는 라인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뭐 배드민턴장도 될 수 있고 족구장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농구장도 될 수 있고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포 1단계도 저희가 적용해서 이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커뮤니티 센터가 많고 이런 시설이 이루어야 된다. 시니어 라운지도 중요하죠. 고급화해야 되죠. 키즈존 뭐 이거는 법적 의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북카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차장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차장의 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나는 두 대 필요해. 나는 뭐 한 대만 있어도 돼. 그걸 종합적으로 평균을 딱 나누나 보면 평균적으로 1.5대에서 1.8대 정도 됩니다. 자, 그 정도의 대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3계층을 안 파고 2계층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지 옆에 톱하게 있을 때 암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암 밑에 뭐가 있어요? GTX 지나가죠. 한 40m 밑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GTX에서 암도 많이 파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지하층이 많이 내려갈수록 뭐 GTX의 영향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최대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올릴 거예요. 저희가 단지를. 그러다 보면은 톱하기를 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담금이 줄겠죠. 그리고 주차 대수는 대수의 니즈를 반영해서 1.8대, 1.5대 그 선에서 적정하게 하는 게 가장 사업성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하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 우리는 2대 이상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니즈가 나와도 일부 주차장이 그 GTX와 영향이 안 받는 부분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좀만 더 파면 됩니다. 그런 거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이고요.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하면 대한민국 실적 공동주택 60만 호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안 오시죠? 2025년 기준에 뭐 분당에 있는 하나가 4만 5천? 그러면 분당에 그거를 한 14개 정도를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자, 35년 됐습니다. 설계한 지. 뭐 디자인 부분은 당연하고요. 뭐 재무가 건전해야 되죠. 자, 회사가 재무가 건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재건축 기간 중에 회사가 망해버려. 그럼 누굴 믿고 어떻게 따라가? 그죠?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35년, 36년 차를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으로 보시면 잠실 우성, 현재 이제 시공자 GS로 선정돼서 지금 통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통합심의 통과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포지구 1단지 준공 났습니다. 6,000세대가 넘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회사입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정비계획 변경부터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네.
뭐 설명이 장기간 길었는데 법무건축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객관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포함 택지개발 이 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제일 요지는 4-1입니다. 4-1이 어쨌든 간에 다른 블록들도 이제 통합이 되시고 우리 블록도 진행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4-1에 살고 계신 분이 뭐가 가장 이익이고 뭐가 가장 좋을까, 그게 생각이 가장 처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얼마나 빨리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속도는 좌우합니다. 통합을 해도 정비계획 세부적으로 뭐 수립하고 신통받고 모든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더 이득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 설명을 잘 듣고 동의서를 잘 해주시면 훌륭한 사업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설계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그 사업성 분석을 드릴 삼천감정평가법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천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 임재남이고요. 여기는 정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병관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합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성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리는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법인이 48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반포의 원벨리를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원벨리 사업장도 협력업체로서 원벨리 자체가 그 단지가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합원 여러분 간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상당히 또 많았던 단지인데요. 저희들이 원활하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평가를 내므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었고요. 저희들은 뭐 이 원벨리 사업장 이외에도 앞서 그 토문에서도 제시해 주셨지만 개포 1단지도 저희가 일을 했었고요. 지금 잠실 5단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서울의 주요 단지들을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 5구역 이런 부분도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을 만큼 저희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 후암 특히 4-1구역을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어떤 다른 주요 사업장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장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나 어떤 사업성이나 이게 탁월한 사업장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수치로서 분석을 하지만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 지역이 좋은 사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높은 가치와 이익을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 향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성 분석은 담당 이사인 고병관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천감정평가인 고병관 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 말씀 올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를 90년대 후반부터 용산구에 있는 이제 어떤 종교단체를 다니면서 매주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지역이기도 하고, 청파동에 이제 정기적으로 저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을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렇게 후암동 사업구역을 분석하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많이 반성도 되기도 했던 게, 이렇게 좋은 땅을 제가 이제 저도 직접 분석하기 전에는 그 수익성을 이제 좀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분석해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업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됐는지 다시 한번 향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은 추정 분담금, 추정 비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단계별 추정 분담금,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종전자산, 종부자산이 어떤 기준에 따라 되는 건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사업성 부분이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한번 설명 말씀드렸을 때보다 좀 할당된 시간이 길지는 않아가지고 약간 주요 내용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추가적인 내용들은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영상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이 조합원 추정 분양가액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뺀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복잡하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은 세집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 추정 분양 가격은 요거는 세집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액은 헌집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른 분들이 일반인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기에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정법에 들어가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 추정 권리가액은 이 종전자산 헌집 가격하고 이 비례율 두 개 붙어가지고 두 개를 세트로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례율은 다시 개념을 찾아본다면 내가 이게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인 건가? 그러니까 내가 헌집을 내놓고 이 종전자산을 내놓고 이렇게 총 수입액이 생기고 총 사업비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그러니까 그 비례 관계가 100%가 넘는가 안 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분모식도 나오고 분모 분자의 관계도 있고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이 사업이 뭐 120%가 나왔다, 뭐 150%가 나왔다면 좋은 사업 스윙을 갖고 있는 단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업 전체적인 관점이고 조합원님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이 비례율이 나오면 자기 종전자산가의 인정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 비례율이라는 그 의미와 여러분들이 곱해지는 산식이 약간 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와닿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례율이 200%가 되면은 내 집이 10억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분담금을 계산할 때 이게 200%가 되기 때문에 10억이 200억, 20억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계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반대로 비례율이 50%로 떨어지면 내 집 가격은 10억으로 평가를 받았어도 나중에 분담금 계산할 때는 권리가액 인정 비율이 이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만 계산이 돼서 나는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압구정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까지만 해도 60%대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실거래가랑 그런 것들이 종전자산가액으로 높이 반영하면서 저희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떤 단지긴 하지만 다시 분석해보면 이 종전자산가액 자체가 밑에 있는 분모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실거래가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4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압구정 일대는 40%대로 떨어졌으니까 그 말인즉슨 자기 집이 100억이었다. 종전자산가액을 나중에 100억으로 평가를 받아도 40%만 반영돼서 권리가를 계산할 때는 40억만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개념상 말씀드릴 게 여기 총 수입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수입액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허용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됐다. 그 말인즉슨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상법상 회사의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종전자산가액을 내가 현물 출자 자산으로 내놓고 그 자산가액 비율만큼 내가 주주가 돼서 이 조합에서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액 자체가 아파트 가격을 일반 분양 수입이 있다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수입액은 여러분들이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갔다가 그 수입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그런 사업 수익의 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허락해주는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 사업 절차에 대해서 쭉 저희가 도식화를 해놨는데 뭐 정비계획 수립이 있고 조합 설립이 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고 조합원 분양 신청 뭐 관리 처분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기 완전 초기 단계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추정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계속 이 추정분담금을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감정평가액이 얼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감정평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종전자산 평가가 있고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오늘도 뭐 추정분담금이 대략적으로 뭐 타입별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을 진짜 공식적으로 고시를 앞두고 한번 대략적으로 유형별로 얼마인지 다시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 직전에도 비로소 여기 보면은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언제 알 수 있냐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나오는 추정분담금에서 개인별로 알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때도 한번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개인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번 추정분담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자기한테 확정된 감정평가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맞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추정분담금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 금액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딱 한 번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뭐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종전자산이 있고 종후자산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금이 이렇게 산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헌집 가격에서 세집 가격에서 헌집을 빼는데 이 헌집 가격에서 보면은 이 종전자산 평가액이 비례율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계산될 때 이 부분을 지금 평가한 게 종전자산이고 저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평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새집에서 이제 저희가 새집을 평가해 놓은 가격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집을 평가하는 가격은 이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 그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 추정분담금은 그렇진 않지만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개 법인 이상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 평균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받게 되는 거고 한 개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선정되는 한 개 법인 이상,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선정되는 한 개 법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그 평균 가액으로 나중에 받게 되는 건데 그거는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점이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사업시행 고시 인가일이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나중에 분양신청 만료 예정일 기준으로 종후자산이 평가가 되는 건데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그냥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조합원님들께서 저희가 봤을 때 감정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저희는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딱 나누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법상. 그래서 실거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요인치를 비교해가지고 평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유형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토지에서 건물을 더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가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면 우리 집 가격이 낮게 평가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 산식에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식을 저희가 적어놨지만 여기 파란색 글씨로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그 밖의 요인을 통해서 저희가 실거래도 같이 고려해서 반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서도 당연히 시가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하고 연립에서도 당연히 여기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숫자가 제일 먼저 보이겠지만 그 전에 설명드렸던 1차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때 당시 117% 정도 비율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뭐 낮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써있듯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한 내용이고
이게 뭐 시장 여건이나 정책이나 인허가 조건이나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뀐다고 하면 이것도 바뀔 숫자이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여기 주어진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분석되기는 합니다. 일전에 분석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보다 적은 세대수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공사비를 좀 더 900만 원이 되지 않게 890만 원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추진이나 여기 협력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는 고급화 단지를 주장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하신다고 들어가시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980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고급화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서 저희가 이 가격을 공사비를 이 정도로 지금 봤고요. 공사비를 만약에 뭐 그 주변에 그러니까는 뭐 어디 압구정이나 최근에 압구정이 이제 분담금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사람들이 뭐 불만이 많고 그 일대 뭐 동네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분석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비를 거기는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봤었어요. 압구정 자체를. 근데 거기는 훨씬 더 대규모 단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거기 뭐 초고층을 뭐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70층까지 뭐 일단 진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너무 최고 층수가 올라가면 훨씬 올라가는 구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최고급을 지향을 했을 때도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향후에 이제 계획대로 그 사업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를 뭐 몇 층까지 파는지, 지하가 안반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은 나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980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일단 1900세대 정도로 만약에 봤다면, 일반 분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합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건데, 그때 966세대 정도를 팔 수 있다고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거를 만약에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이게 왜냐면 통합 재개발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석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지금 사이트를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분석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 제약식 내에서는 이게 766이 아니라 710세대 정도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256세대 정도가 임대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임대가 됐을 때는 물론 그 재개발에서 부과되는 어떤 의무에 따라서 부과되는 어떤 임대주택도 매각가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금액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그 일반 분양가에도 한 50%에서 60% 사이밖에 머물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게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계산을 해봤을 때는 55%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한 채당 계속 손해실이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재개발로 분석을 하면 요거는 97.5% 정도 나오거든요, 비율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통합 재개발을 한다면 약간 좀 다른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똑같은 사이트를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온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지금 일반 분양가를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당연히 여기는 나중에 뭐 저희가 봤을 때도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뭐 평당 1억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 이상을 계속 상회해가는 어떤 좋은 동네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법에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함부로 막 숫자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25년도 11월 뭐 10월 그쯤에 지금 반포 상주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84 타입 기준으로 거기가 8,484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한남 3구역도 제가 2019년도부터 현장에서 한 4년 동안 다녔던 어떤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도 지금 한남 3구역이 일반 분양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거든요. 거기가 나오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숫자가 저희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일반 분양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지하고 위치를 우열세를 좀 비교했을 때는 5,800 내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일단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거기에 82% 수준. 요게 이제 한이 되면 될수록 조합원님들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도 물론 시세보다 훨씬 싼 거지만 그것보다 조합원님들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일반 분양가의 5,800보다도 더 싸게 82%로 보통 가져가게끔 저희가 일단 설계는 했습니다. 참고로 강남을 저희가 분석하면은 강남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어떤 금액이 뭐 7천이다, 8천이다 나오면 조합원들은 거기에서 많이 할인받아야 97%, 뭐 95% 아마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단독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강남에 있는 데는 재개발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있을 수 있는 없는 구조가 아니라 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기존의 고밀도 이용을 약간만 더 밀도 높게 개발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없어서 거기는 뭐 한 97% 할인율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미 지금 저층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를 고밀도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용적률 갭 차이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율을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정해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수익이나 뭐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거는 조합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되면 유리할지 저희도 분석해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할 부분이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약 80% 정도 수준으로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추정분담금 자료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이 자료를 계속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도 그 다음에 사업시 인가에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도 똑같은 포맷에 이제 이 표를 받게 될 건데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자산가액이 나오고 여기 추정 비례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례율이 용어는 비례율이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종전자산가액 인정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내가 만약에 15억이 나왔다. 우리 집 가액이 내가 종전자산가액 평가받은 게 15억인데 그러면 108%를 곱해가지고 권리가액 인정 비율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종전자산가액 인정 비율로 들어가면 16억 2천으로 내가 권리가액 계산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8사를 간다. 이쪽 부분은 이제 종우에 관련된 내용인데 8사를 가고 싶으면 조합원 분양가는 이게 할인된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는 이거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16억 2천 정도가 나오고 15억 정도 나오신 분들이 거의 뭐 환급을 조금 받으실 수도 있고 아무튼 거의 내는 돈 없이 8사는 가져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분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율이 바뀌거나 나중에 이 종전자산가액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될지 그때 저희도 평가사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제가 설명 끝난 다음에 제일 와서 이제 그 조합원님들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저희 집 지금 어디 뭐 도로변에 있고 어떻게 있는데 지금 평가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일관성 있게 답변 드리는 게 저희도 알 수 없다고요. 왜냐면은 압구정도 저희가 재작년 겨울에 그 작년 초였던가 아무튼 그때도 주민 설명회 전체를 했었는데 강남구청에 거기서 가서 그때도 저희가 얼마다라고 그때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건 법에서 그 날짜 기준에 그때 시점의 가격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아직 지금 여러분들도 언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 날짜가 되기 전까지 많은 실거래들이 쌓일 거고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시장 상황이 바뀔 건데 평가사들도 그때 가서야 그 가격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자산가액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그때 가서 그때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참고로 압구정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시 인가고시가 그 구역 지정이 되고 3년 내에 이제 사업시의 인가고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압구정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갑자기 평당 예전에는 뭐 1억 초반 되네 만에 했던 것들이 뭐 2억까지 가고 그런 거래 사례들이 지금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도 저희는 나중에 사업시 인가고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봐야 그 금액들도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보시는 것들이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격이 있겠지만 그 가격은 나중에 진짜 내가 감정평가로 한 번 있는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감정평가는 그때까지 가봐야지만 실거래들이 얼마나 쌓이는지에 따라서 가격대는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기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분석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이제 이 분석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부분도 제일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건설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근데 재건축 사업은 법상으로는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실무적으로는
다 재건축 사업들도 강남에 있는 재건축 사업들도 전부 다 그 임대주택 짓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서울시에서는 요걸 짓지 않으면은 이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뭐 어쨌든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짓기는 짓는 거거든요. 용적인 인센티브도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도정법상 의무가 아예 없는데 만약에 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6세대 정도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설계안으로 봤을 때는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한 채당 저희가 계산해보기로는 한 7억 정도 평균으로 계속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임대를 계획한 이 설계안으로 봤을 때는 3구 타입 그 다음에 뭐 5구 타입 7사 타입 이렇게 지금 해서 256세대 정도 만약에 임대주택이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건물도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로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종전자산 평가액의 대지권 평균 단가에 일정 가산비율을 곱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을 치르고 가져가기는 해요. 근데 그 금액 자체도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한 채당 한 7억 정도 손해가 나게끔 저희가 분석이 돼요. 그러면 256세대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물론 단순한 비교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그게 이미 수천억이긴 해요. 그냥 명목상 숫자로는 1,800억이 나오긴 하는데 뭐 매출 부가세랑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합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부담하는 금액,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금액이 어쨌든 조합원님들이 여기 1,000분 정도 내외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인당 1억 이상은 뭐 차이가 나게끔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에서 분석을 하다가 그 통합 방식에 대한 어떤 저는 약간 좀 그 실무적인 경험을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가 됐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통합 방식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다른 제가 금천구에서도 지금 뭐 재개발할 때 통합 재개발할 때 이제 분석도 해보고 지금 압구정 3구역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매번 뭐 미팅도 참석하고 있고 하나하나 하는데 압구정 2구역하고 압구정 3구역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압구정 3구역이 원래 처음에 더 빨랐어요. 압구정 2구역보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압구정 2구역의 속도가 더 빨라요.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 됐어요. 그 확정이 먼저 고시까지 나왔어요. 압구정 3구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압구정 2구역은 되게 좀 그나마 소규모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긴 그렇지만 그냥 어떠면 단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압구정 3구역은 단지가 굉장히 대규모로 엄청 큰 단지로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1차부터 1, 2, 3, 4, 5, 6, 7에 10차에 13차, 14차에 뭐 대림빌라티에 현대빌라티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압구정 이렇게 제일 큰 사업장이 압구정 3구역인데 거기도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통합 방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징성도 너무 크고 왜냐면 너무 가장 큰 사업장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압구정 3구역에서 자기가 뭔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 단지한테 지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게 되는 사업장이 오히려 조금 더 속도 측면에서는 많이 불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개발 사업구역 통합에서 뭐 이렇게 무슨 추정 분담금을 하나를 해도 미팅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현역사들도 관련된 현역사가 한두 개의 현역사만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닌데 수많은 현역사들이 모여서 미팅을 한번 하기에도 통합 재개발이라고 하면 다 모여야 되거든요. 전부 다 모이고 관련하는 유관 업체들도 다 있는데 전부 다 시간 맞추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 안에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뭐 설계를 하시는 쪽, 도시 엔지니어링 하신 쪽에서도 도로 하나를 내도 왜냐면 A구역과 B구역, C구역이 같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 도로를 내는 것도 서로 어디까지만 자기 땅을 내놓네, 마네, 아니면 우리 도를 여기로 지나가게 한다, 안 한다, 아니면 평형 배치도 어디는 큰 평형 위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모두 다 같이 통합 재개발에서는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지 많은 나무가 탈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실무적으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 자체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까 1900세대 정도 일단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뭐 물론 임대주택이 늘어나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 수 있거나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미 2000세대의 규모를 갖고 있다면 단일 규모 하나만 이미 봤을 때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규모가 만약에 뭐 900세대다 아니면 뭐 애매하게 뭐 1100세대 뭐 아니면 800세대다 그러면 통합을 좀 고려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2000세대 수준의 어떤 단일 규모로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통합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약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썩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제 뭐 나중에 이주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통합 재개발을 하면 같이 전부 다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세 대란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간에 먼저 탈출하는 데가 유리한 거예요.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공사판이 아닌 가장 깔끔한 데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재건축하고 요거 하나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 속도하고 미래 가치를 놓고 보고 싶은데 사업 속도를 보면은 재건축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조합원 수가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모두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수에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소송이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당연히 사업 기간은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82%로 할인돼서 조합원 분양가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인 분양 받아가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할인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조합 입장에서 수익성은 좀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체 세대수 자체가 8호 이하로 80% 이상, 그러니까 작은 거를 많이 이쪽은 강제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미래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작년 말쯤에 나왔던 주택산업연구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 부분만 캡처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조합원 선호가 낮다라고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지금 분석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사업 속도가 엄청 중요한데 유무형 측면에서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짧으면 빨리 잘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유형적인 측면에서 그 눈에 보이는 비용들이 비례율이라는 숫자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당연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무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미래가치를 저희가 많이 추구한다고 하면 압구정 사업이나 강남에 있는 사업장들이 비례율이 40%인데 60%대인데 왜 진행을 하지 싶으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다시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미래가치가 엄청 크다라는 걸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세대 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어떤 입지를 지금 먼저 차지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구역에 어울리는 어떤 그 옆에 있는 사업구역에 같이 어울리는 하나의 일반적인 숲이 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향을 잡으신 대로 금송이나 뭐 반송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품 나무가 되는 어떤 그런 단지가 되시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법무법인 조은의 이민경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 쟁점에 대해 듣겠습니다. 이민경 변호사님은 그 사법연수원 나오셨고요. 지금 현재 그 동국대 대학교 도시정비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조은의 파트너 변호사 이민경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비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펌이고요. 전국 500여 개가 넘는 조합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후암동 4-1구역, 함께 4-1구역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금 현장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으시죠. 하나는 통합이냐 분리냐, 두 번째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파일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고 저희가 결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지 오늘 한번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후암 특계 4-1구역은요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됐고 4구역이 4-1, 2, 3구역으로 이미 분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구단위 계획상으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후암 1구역 추진위원회의 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간단하게 간략한 절차로서 사업을 추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요, 이제 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미 없어진 사업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혹은 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감히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 형태가 단어가 이제 도시정비법에서 사라진 거는 맞기는 한데요. 법률상 경과 조치가 있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고 계신 현장이 너무 많으시죠. 두 번째는요. 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용산구청에 공문을 하나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 표시된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후암 1구역 추진위원회는 예정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 가능하다. 오히려 통합재개발추진위원회는 현재 후암 1구역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사한 판례도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이거 통합이죠. 저희 특기 4구역은 통합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것도 4-1, 2, 3개 구역 중에 2개 이상, 2개 구역 이상을 통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인정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 방식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기존 후암 1구역 추진위원회를 해산을 하시고 저 두 번째 목차죠.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그 후암 1구역 추진위원회가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계시고 사업 의지가 이렇게 강하신 상황에서 사실은 기존 추진위를 해산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절차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게 다 분쟁 요소시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시잖아요. 그래서 4구역 통합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조금 조합 설립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맡아주신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문제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사실 통합으로 가는 경우 갈등 요소가 많아질수록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법률상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재개발 사업은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반면에 재건축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토지보상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보상 범위가 조합이 보상하셔야 되는 범위가 조금 늘어나고 보상 절차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가면 3심까지 하면 거의 5번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담들도 있고요. 두 번째 차이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조합원이 되세요. 반대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분만 이제 조합원이 되시거든요.
네. 사업이 잘 갔으면 하시는 분들끼리 사업을 하시는 거. 요거랑 이제 왜냐면 조합원분들께서는 재산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갈등 양상이 비교적 단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갈등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둘 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재건축 현장이 조금 속도가 빠른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후암 4-1구역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활용해서 연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신속하게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셔야 되는 절차가 없는 점도 특징이고요. 조합 설립 동의율도 조금 더 낮으시죠. 저희 재건축은 70%, 재개발은 75%입니다. 그리고 조합에 부과되는 공익상 의무가 적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네, 일정 평형 이하의 건축을 하셔야 되는 세대수도 훨씬 적고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속도가 중요하고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하시면 예, 재개발 쪽보다는 확실히 재건축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법률상 쟁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추진위원회랑 가칭 추진위원회 혹은 뭐 준비위원회라고도 하죠. 요 개념의 비교인데요. 저희 도시정비법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용산구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 그거를 저희가 추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후암 1구역 지금 추진위원회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정식의 추진위원회시고 법정단체이시고요. 근데 네,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는 가칭 추진위원회다, 뭐 준비위원회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 이 단체들은 정식으로는 조합 설립 권한을 가지지 못한 단체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셔야만 되는 건 거죠. 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랑 아까 조합원의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은 그래서 분양권이 대체 어떻게 나오냐, 분담금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제 분담금 부분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분양권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이나 상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첫 번째 쪼개기 금지인데요.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단독 조합, 단독 분양권을 받으실 걸 기대하고 양수를 하시더라도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작년 10월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서울 전역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되기는 했어요. 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승계가 제한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실 수는 있는데요.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하시더라도 양수인이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뭐 양도인이 10년 이상 소유를 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취득이 어렵다, 승계가 어렵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의 재당첨 금지도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한 번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사람, 그래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을 받은 사람은
네, 5년 동안은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제안이고요. 물론 요 세 가지 제안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의 차이는 아닙니다. 모든 정비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제고요. 요것만 제외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분양권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앞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 했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불 좀 약간 켜주십시오. 지금 그 세계 전문 기관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절차, 그리고 사업성 분석, 그리고 법률적인 지휘까지 오늘 정말 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오늘같이 추진에서도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여기 계시는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께서 참석한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찬 그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주민 설명회 시간이 대략 시간 4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손을 들고 부암동 몇 번지 소유자라고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질문이 길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추진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통해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앞에 나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포함도 몇 번지 소재로 말씀주셨죠?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희 그 세종 빌라 501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감정평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권리가액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그러면은 빌라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1차적인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가액하고 만약에 했을 때 나중에 시세하고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시세보다 얘가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답변하는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사안이 이제 보상가가 얼마가 되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셨고, 그다음에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을 때, 높게 평가되기가 쉽진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보상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상법상 회사의 주주를 빗대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비 사업으로 가는 순간 지금 과천에 있는 주암지구나 뭐 서초동, 우면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공익사업과 달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주주처럼 조합원은 그 어떤 한 명이 주주가 돼서 내가 이 현물 출자를 함으로써 그 내가 이 사업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에서는 이거하고 달리 그냥 국가에서 수용을 하고 관계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에서는 그냥 내가 땅을 얼마로 받기로 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엑시트하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보한 이 택지를 다시 새로 지어서 이제 분양 수입을 생긴다면 그건 전부 다 이제 국가나 LH가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정비 사업은 그거와 달리 한 명 한 분이 전부 다 내가 내놓은 자산이 있으면 그게 내가 주주처럼 회사의 어떤 주주처럼 되는 것처럼 이 아파트 분양 수입이 생기면 같이 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 아까 권리의 정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추가로 문의 주셨던 사항이 평가가 시세보다 만약에 높게 평가를 됐다고 하면 마냥 또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면은 생각보다 생각하시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시세는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아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이후에 거래된 것들은 저희가 실거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 전에 거래된 것들만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나서 받았을 때는 왜 주변에 시세 지금 이렇게 비싸게 거래된다고 하는데 내 거 가격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생각하시니까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다고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높게 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문제될 건 없는 건 그러니까 저희 평가사 입장에서도 걔네 평가 자체가 높게 되면 그 산식상 비례율 자체가 낮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모든 조합원님들이 한 분 한 분 평가 금액이 높게 됐다 그 말은 비례율에 약간 그 산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밑에 분모에 있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비례율 값 자체가 낮아져서 종전자산하고 비례율은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해지는 값 자체가 종전자산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비례율이 만약에 낮아진다고 하면 내 권리가액은 유사해져요. 그러니까 뭐 종전자산가액을 압구정 같은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전자산가액을 압구정이 가격을 엄청 비싸게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시세 다 반영해서 뭐 지금 125개 거래됐다면 125개 평가하는 대신에 그쪽은 비례율이 40%로 지금 낮게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례율하고 내가 지금 시세 엄청 비싸게 거래된 거하고 같이 곱해졌을 때 만약에 100억인데 비례율이 50%다 그러면 내 권리가액은 5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관계를 도정법상 집어넣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비례율에서 다시 이제 상하 관계가 움직여서 결국은 양자가 상충 관계로 맞아 떨어져서 어느 정도 유사한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한 분 한 분 자기가 팁을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게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네, 낮게 평가됐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중에 평가액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게 평가됐냐, 낮게 평가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시간 관계에서 한 번 더 바꾸고 잠시만요. 네,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자님. 저희는 지구단위계 구역이 발표됨으로 해서 4-1의 기반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는 소환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계획 변경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지금 정비계획에 우리가 기본 추진위원회에 있는 거하고 지구단위계 변경한 발표한 하고 안 하고 절대 면적의 33%의 면적의 변경이 재건축으로 가능한지 제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중대한 변경이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잠시만요. 요 답변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점 정리 좀 해드릴게요. 먼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큼 소요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마 저희들이 포함 1구역에서 특별계획구역 4-1로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의 범위는 20% 이내지만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 질문이시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도시계획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그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경미한 변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중대한 변경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까지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5에서 6개월 정도 작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저희가 구역계에 대한 변경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구역계에 대한 변경이 핵심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 현재 받고 있는 설문조사를 안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앞에 나가셔가지고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관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고, 질문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윤호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보안법 몇 번지 누구 소유자라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비가 202호입니다. 근데 내가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건폐율 60%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정확해요? 건폐율 60%로 너무 아까 설명회에서 60%로 적어주세요. 확실한 얘기로. 그럼 건폐율 30%인가요? 또 한 가지 재건축으로 조합설립부에 조합을 쉽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들어가고 조합설립부에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재건축으로 갈 건가요? 또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가 신탁으로 신탁사를 사업 대상자로 하겠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근데 보니까 신탁사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면 사업비가 1%, 3%를 신탁사에 줘야 되고 또 조합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신탁사 수익 중심으로 결정되고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법적 주도권을 가지고 만약에 해약하고 싶으면 신탁사 계약 해지시 계약 요약금이 있다고 나오는데 굳이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했을 때 건폐율 60%냐는데 일단 30% 이해하고요. 자, 두 번째.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 3월달에 저희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통합이나 재건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무조건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수 조합원들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을 우리 전체 오늘 설명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진위 사무실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신탁 방식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 중에서 사업 시행자 대행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했어요. 왜? 저희 현재 추진위원회가 지금 자금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행 방식에 대한 걸 검토했지만 아직 대행 방식에 대한 선택을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신탁 방식에 대한 선택은요 전체 주민총회에서 또는 조합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설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위원 사무실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해소하시고요. 오늘 지금까지 준비하신 조윤호 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 여러분, 장시간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절차대로 착실히 열심히 진행할 테니까요.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